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 우린 지난 시간까지 어디서 봤었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봤었죠. 그럼 양도의 상대방은 누구죠? 취득자죠. 자, 그래서 취득세도 이 문제가 나와. 취득세에서도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데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교재 105쪽. 양도자의 반대는 누가 여러분? 양수자. 즉 취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5쪽을 보시면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105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래서 7번을 보시면 누구지간 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 등으로 한 취득일 때는 우리는 매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증여로 본다 했죠. 그래서 거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밑줄 쳐야 돼. 이 7번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7번의 전제 조건 누구 간의 거래라는 거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럼 위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나 또는 처남이 매형한테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 말은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뭐라고? 또 적질 못해요. 형제 자매님이 나오거나 갑자기 생뚱맞게 매형이 처남에게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형제 자매지간이다 또는 뭐 매형이 처남에게 매매했다. 그러면 7번 규정을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다고. 에이 가자 집에. 아까는 증여라고 해놓고 또 지금 하지 말래. 누굴 보라고? 거래 당사자를 보라고. 거래 당사자.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는 왼수지간의 매매면 뭐로 보는데? 증여. 근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 이래서 뭐가 나왔다? 형제 자매님이 나왔다. 또는 매형이 처남에게 그 말은 출전이 여러분부터 뭐 얘기하는 거다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그 얘기한 거야. 그걸 돌려서 얘기한 거야. 이게 시험이야. 그러니까 시험이 여기 책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만 나오면 여러분은 맞히는데 요즘 문제는 그대로 안 나와. 이게 요즘 문제와 옛날 문제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냥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말을 뭘로 표현한가? 형제 자매지간에 또는 뭐 매형이 처남에게 이렇게 나오면 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7번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할 때는 매매도 우리 뭐로 본다? 증여. 근데 그 밑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시 뭐로 보래? 유상. 그러니까 요 순서를 잘 봐야죠. 원칙은 뭔데? 증여인데 대가를 지급했습니다라고 입증하면 그때는 다시 뭐로 보라? 유상. 그 양가로 1, 2, 3, 4와 동그라미 1, 2, 3, 4가 뭐야? 다 하나같이 대가 지급을 입증한 경우죠.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06쪽 보시라고. 자, 이번에 뭐 나왔네? 부담부 증여 나왔잖아. 또 부담부 증여. 그래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뭐로 봐라? 유상.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로 봐라? 무상으로 봐라. 이게 원칙이죠. 근데 다만 여기 올해 신설됐죠. 예외. 또 누구 지간이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돼. 이때는 다시 뭐로 봐라? 증여로 봐라. 그 얘기야. 아까 양도소득 배웠던 거 그대로 간가? 예, 다만 아까는 양도자 입장이면 지금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취득자 입장에서 본 거다. 그 얘기야. 오케이? 예.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양도소득세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326쪽으로 오셔갖고요. 제가 자꾸 부담부 증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부담부 증여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오면 빨리 여러분 뭐와 뭐로 구분하고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서 예외는 어떨 때마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하냐?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매형이 처남에게 이렇게 했어. 매형이 누구한테? 처남한테 부담부 증여했대. 그러면
출전에 왜 생뚱맞게 매형이 처남한테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왜 한가? 배워야 직기 준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뭘로 대답하세요? 원칙으로 대답하세요. 그걸 요구한 거야. 이거를. 아저씨가 저녁에 와서 나 아직 밥 안 먹었는데. 아니,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죠.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24시간 대비. 저녁에 아저씨가 퇴근하고 왔는데 와갖고 여러분한테 자기는 아직 저녁 안 먹었는데. 그 왜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걸 그렇게 꼭 밥을 달라고 얘기해야 되냐고. 나 아직 밥 안 먹었어. 응, 그럼 밥을 주시오. 그 말이잖아. 왜? 매형이 처남에게 왜 얘기한가? 배우자 직계 준비석이 아닙니다. 그 얘기한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는 항상 뭐와 뭐를 나눠라? 채무, 인수액과 나머지로 구분하라고 했죠? 채무, 인수액,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아까 취득세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국세에서는 요걸 다른 말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뭘 뺀 거야, 이게? 채무, 인수액을 뺀 거죠. 그러니까 국세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취득세는 나머지 부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채무, 인수액은 항상 뭘로 때려라? 양도소득세로 때려라. 나머지 부분은 뭘로 때려라? 증여세로 때려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아까 5억짜리 증여하면서 얼마 인수해서 여러분이? 2억. 그럼 2억 원은 바로 뭘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나머지 3억 원은 증여세로 과세하라고. 나눠서 과세하라고, 나눠서.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결론은 이거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어떻게 하라? 나눠서 과세하세요. 그거야, 여러분. 나눠서. 근데 만약에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면 나누지 말고 전에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로 때리라고. 이거예요, 여러분. 뭐 별거 아니야. 뭘. 여러분 상식으로 다 아는 거다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양도세는 양도 가액 전체를 때린가? 양도 차익이 돼서 때린가? 양도 차익이잖아, 양도 차익. 그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만 과세를 하면 되는데, 그럼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냐? 그 얘기야.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뭘 빼라?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 빼라고. 일로 할까? 양도가에서 못 빼라고? 취득가액. 또 기타 필요 경비가 있으면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죠, 필요 경비. 그러면 양도가액은 뭐로 하면 되는가, 항상? 요거 써져 있잖아. 그냥 채무인사 그대로 끌고 오라고, 양도가액을. 그럼 아까 얼마였어,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은 2억. 그럼 2억을 그대로 양도가로 잡으라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뭘 빼면 돼? 취득가액. 그럼 제가 아까 당초 취득가 얼마 레이시 들었죠? 그러면 4억. 근데 중요한 건 4억을 다 빼는 것이 아니라 유상 비율만큼. 이거 왜 이 정도로. 세법은 짜투리 갖고 써야 되는 거야? 민계공 흘림 분필? 나도 새 거 써보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취득가액은 전액 빼는 게 아니라 뭐만? 유상비율.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요것만. 유상비율은 아까 어떻게 얼마짜리에서 5억 원에서 채무인수액 얼마? 2억 원 차지하는 비중. 그럼 몇 프로냐고? 이게 우리가 안 돼. 이게 40%인지 몰라. 왜 모르겠어? 설마. 그래서 요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취득가를 빼는데 전액 빼지 말고 뭐만? 유상비율. 유상비율 어떻게 하라고? 5억 원에서 2억 원 차지하는 비중 몇 프로? 40%. 그럼 60%는 뭘로 때리라는 얘기야? 증여세로 때리라고. 증여세. 60%는. 40%는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로 때리고 60%는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 때리라고.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거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이미 나왔다고. 그러면 제가 출전 들어가서 이거 계산 문제 물어보면 이제 취득가액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노출됐잖아. 그럼 물어볼 게 뭐다고 이제 양도 차익이 얼마냐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기타 필요 경비가 나오면 기타 필요 경비도 뭐만큼만? 유상 비율만큼만. 근데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줄 가능성은 없어. 만약에 뭐가 나왔다? 자본적 지출에 양도비가 나오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빼야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한테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적고 그냥 뭐만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취득가액. 그럼 취득가액이나 혹시 뭐가 나오면 자본적 지출액과 기타 필요 경비 나오면은 이것도 어떻게 하라? 빼라. 여기서. 빼는데 어떤 비율만큼만? 유상 비율만. 요것만. 이해되셨어요? 예. 자, 요거 꼭 한번 보시고요, 집에 가서. 자, 이제 우리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마무리 합시다. 아, 고생하셨어요. 제가 고생했죠. 자,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일단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먼저 잡으세요. 첫째, 뭐죠, 여러분?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 자, 이거죠, 밑줄.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 양도로 보자는 대표 선수야. 이제 여러분 공법에서 도시개발 다 배우셨죠? 네. 환지 처분 절차 다 배우셨죠? 네. 예. 그거 그대로 끌고 오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두 번째가 2번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찾으셨어요? 네. 양도담보는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냥 뭐야? 담보 제공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형식상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잠시 맡긴 거야. 돈 갚을 때까지. 네가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돈 갚으면 되찾아올 테니까. 그게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게 하여 자산을 양도 밑줄. 요게 양도담보에 대한 정의죠. 채무자가 어쩌라고? 채무의 변제를 뭐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 우리 뭐라 그래? 양도담보. 그럼 이건 담보 제공했던 사실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따라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단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야, 여러분? 그 밑에는 양가로 1, 2, 3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양가로 1, 2, 3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봐라. 첫째,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게 하여 자산을 양도합니다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계약서에 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양도담보리란 소유권 이전이다. 이게 명문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담보 물권은 특징, 누가 계속 사용하는가? 채무자가. 이게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특징이죠. 동산은 누가 갖고 있지만, 채권자가 갖고 있지만, 부동산은 뭐만 하는가? 등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누가 사용하는가? 부동산은 채무자가. 3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원금, 이율, 변제 기간, 변제 방법 등 밑줄. 이게 뭐야?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관한 계약이죠. 돈 빌려주고 받는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이자. 언제 갚겠다. 어떻게 갚겠다. 그게 나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계약서를 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다만 예외 갑시다. 다만 이러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는 위 요건을 어떻게 했거나 위배. 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 근데 뭐가 나오냐? 그 옆에 나오는 말 밑줄. 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 충당. 그럼 변제 충당하면 뭐야? 여러분 대물 변제잖아. 그럼 양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그럼 언제 양도한 걸로 보래? 거기 써져 있잖아. 어? 그때에 양도한 걸로 했잖아.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야? 상한일 다음 날. 상한 약정일 다음 날이죠. 상한하기로 한 날까지 상한을 못하면 그 다음 날에 양도한 걸로 보겠다입니다. 왜? 상한일까지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한의 이익이 있죠. 드러나 봤나 기한의 이익? 네. 아, 이제 뭐 훨훨 나름이다. 이제 뭐 민계공 꼼짝 마라. 하늘을 찔러.
기한의 이익이죠? 누구 이익이야, 이거는? 채권자 이익이야? 채무자 이익이야? 응? 둘 다야? 기본적으로 채무자죠. 채무자는 상한일까지 변제 강제 청구를 받을 수 않을 수 있는,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 전에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게 바로 기본적인 기한의 이익이죠. 근데 그날까지 상한일까지 갚았어? 못 갚았어? 못 갚죠. 그럼 기한의 이익이 어떻게 되는가? 상실. 그러면 이제 대물 변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예. 역시 민경우에 빨리 쫓아오면 다른 과목이 수월해져. 자, 꼭 좀 잡으시고요.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그 밑에 양가로 3번이죠.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했다? 단순 분할했다. 또는 여기 밑줄 단순 분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또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 소유 지분별로 했다 그러면 단순 재분할. 여기서 단순 분할, 단순 재분할은 뭐로 말한다, 여러분?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어.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 지분율의 변동이 있으면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첫째, 환지 처분. 둘째, 양도 담보. 3번, 공유권의 분할. 이게 메인 세 개. 응? 양도로 보지 않을 대표 선수 3인방 그러면은 첫째 환지 처분, 둘째 양도 담보, 셋째 공유물의 분할. 이게 가장 중요한 양도로 보자는 국대 대표 선수야. 여기에다 이제 사이드 들어가는 게 이제 부수로 정리할게 327조 메인이 요건 아직 개정된 이후로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것도. 자, 양가리 2번 327쪽을 봐 맨 위. 예, 같이 봐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게 하여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아, 이거 여러분 공시법에서 배우신 거네요? 예. 여러분 주정 과목 아니야 또. 응? 주정 과목이지 왜? 그래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 다음의 요건이 바로 뭐야, 여러분? 거기 밑에 있는 동그라미 1, 2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걸 잘 표시해야 돼, 여러분. 다음의 요건은 동그라미 1, 2를 말하는 거야. 이 요건을 모두 뭐 하면 충족하는 토지 교환일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다만 양도로 보지 아니하려는 토지수요. 즉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는 토지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면 입증하는 자료를 어떻게 하라?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야. 제출을 안 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결론 1번, 2번 올 충족이죠. 묶어놓고 1번, 2번 앞에 묶어놓고 올 충족. 즉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어떻게 된다고? 충족해야 된다고. 1번 일단은 토지 교환 목적이 뭐냐? 밑줄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의 합리적 수정. 아, 힘들어 죽겠네.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선의 조정이다 그 얘기 여러분. 2번 이게 중요해. 만약에 시험에 나면 저는 2번 강조합니다.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밑줄 분할된 전체 토지 면적이 다시 밑줄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가끔가다 법률 조문을 정확히 안 봐갖고 그놈이 그놈 아니냐 그러는 사람이 있어. 가끔가다가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 이거는 뭐 분할 후의 전체 면적이 다시 밑줄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이 몇 프로? 20%. 이게 제일 중요해.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20%를 출제 적어.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냐? 50%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다고.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맞다고 틀렸다고? 틀렸다고. 50% 초과가 아니라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분할 전과 분할 후의 면적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렇죠. 작아야 한다는 얘기야. 왜? 지상 경계선만 바꾼 거니까. 이걸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죠, 여러분. 여기 두 개 필지가 있어. 두 필지가 있어. 근데 이 두 필지 토지의 경계선이 반듯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어떤 길 따라 물 따라 쭈글 탱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갑이 갖고 있는 1필지와 을이 갖고 있는 1필지 요런 부분은 정상적 사용이 가능해 곤란해? 곤란하겠죠? 이해하세요?
야, 그러면 너나 나나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우리 경계선을 어떻게 하자? 조정하자 그 얘기야. 그래서 경계선을 이렇게 좀 조정하자는 얘기죠 뭐.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요때 요 을이 가지고 있던 요 부분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고 갑한테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갑이 가지고 있던 요 빨간 부분은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을한테 넘어가는 거죠. 요렇게 서로 바꾸자는 얘기야. 그럼 이건 어떤 교환의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지상 경계를 변경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교환 가세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니네가 이렇게 불합리한 토지 이 지상 경계를 시정하게 해서 고치는 거 분할할 때는 교환할 때는 과세를 하마 안 하마? 안 하마. 다만 이때 교환하기 전과 교환 후의 면적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몇 프로 이내야 된다? 20% 이내야 된다 그 얘기죠. 오케이? 예, 됐어 그러면.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야. 딱 기다리고 있어. 됐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327쪽에서 맨 밑에 몇 개 보충합시다. 1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했대. 여러분 여기서 양가로 이번에 키워드는 뭐야 여러분? 신탁이야 신탁. 신탁이 나오면 무조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왜? 신탁은 전형적인 무슨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2번도 시험에 잘 나와요. 매매 원인 무효의 모에서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의 원인 무효로 판시돼서 자 결론 밑줄. 양가로 2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소유권의 환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소유권이 갔다가 어떻게 했다고? 되돌아왔다고.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다고. 그럼 왜 되돌아왔냐를 물어보라고. 왜 되돌아왔대? 그쵸. 판결에서 돌아왔다는 얘기야. 판결에서 되돌아왔다고. 판결이 어디 있냐고. 판시되어 있잖아. 판시가 판결이지 뭐야. 소가 판결을 말하는 거 아니야. 매매 원인 뭐에 뭐? 소. 이거 소말 돼지 아니에요? 아니야. 뭔 소말 돼지가 왜 나와 거기서. 그러면 자 정리합시다. 소유권이 뭐가 돌아왔다고 여러분? 환원. 환원이 뭐란 거 이제 다 아실 거 아니야. 배우지 않았어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그럼 환원이 오면은 왜 환원이 됐는지 뭘 따져라? 환원 사유를 따져라. 그래서 환원 사유가 민법 등에 의한 법률 규정이나 또는 법원의 모의에서 판결에 의해서 원인 무효, 원인 취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결에서 환원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건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성을 띠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당초 양도, 그 다음에 뭐 환원 모두 양도로 봐라, 양도로 보지 마라. 양도로 보지 마라. 둘 다 양도로 안 보겠다냐. 그러니까 양도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 환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환원된 거다 그 얘기야. 이해하셔서 차이점 보여요? 얘는 법률이나 판결에 의한 강제적 환원이고 얘는 당사자 간 합의, 임의 환원이야. 임의 얘는. 지들이 원해서 한가. 그럼 우리 세법은 이때는 두 개의 독립된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둘 다 뭘 본다? 양도로 와서 양도세 과세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은 요 놈이 잘 나온다는 얘기야. 요게. 됐어요? 예. 자, 다음 페이지. 328조 판례 있죠? 묶으시고요. 얘도 시험 범위에는 들어와요. 판례도. 판례. 그래서 특히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인데, 자, 양도로 보는 경우가 많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럼 여러분 어디다 초점 맞춰야 돼? 그렇죠. 보는 경우를 먼저 잡아놓고 보는 경우가 아니면 안 본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공부 요령이지. 물론 위아래를 다 보면 좋은데 위아래를 다 볼 수 없다면 내가 확실히 볼 수 있는 데를 보란 얘기야. 그것도 공부 요령이야. 여러분 요즘 뭐 공부하긴 하나? 하긴 하다 보면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걸 느끼 안 느껴? 공부를 한 사람 느낄까? 아, 자꾸 까먹어. 근데 사실 옛날에도 그랬다. 마치 뭐 요즘만 그런 것도.
그때 그렇지 않아요. 주부님들은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예, 결혼도 하고 마다 보면 당연히 딸리죠. 옛날 같지가 않죠. 그래서 방법밖에 없죠, 뭐. 자, 비과세. 그럼 우리 아저씨는 어떠냐? 술 많이 먹었잖아,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옛날 같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우리 수강생들한테 듣는 말은, 아, 교수님, 저는 한다고 하는데요. 예. 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아, 그건 당연하지, 옛날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자꾸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자, 비과세 갑시다. 자, 비과세,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334조. 몇 가지? 세 가지. 자, 이때 첫째, 뭐죠, 여러분? 밑줄 파산선고 처분이죠. 이거 파산선고 처분 받으면 여러분 경제적 무능력자가 되는가? 국가공인 경제적 무능력자야.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지만 국가가 구인한 사람이야. 그럼 이제 누구 만나러 가야 돼? 법무사 만나서 채무 면제 그 회생을 알아봐야 되겠죠? 신불자 되면은 무서운가? 신불자? 아니 적지 마. 2번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 봅시다. 농지의 교환 분합. 요거는 이미 물어볼 거 다 물어봤어요. 최근에. 제가 볼 때는 또 나올 가능성은 적어. 물어볼 거 다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335조 한번 보죠. 자, 일단 농지. 자, 재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농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놨네요. 밑줄 논밭이나 과수원.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여러분 논밭까지만 말했는데 개정이 되면서 논밭, 즉 전답은 물론 모두 들어왔다 여러분. 과수원도 들어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과수원. 그리고 그러면 저거 위에다 이때 전답 과수는 뭐와 똑같다? 재산세와 똑같죠. 재산세에서 농지와 똑같죠. 논밭, 과수원 세 개 동그라미 쳐놨죠. 그리고 요것은 재산세 농지 범위와 똑같다고. 근데 재산세가 기억이 안 나니. 그러면 저거 위에다 취득세와는 같아 달라? 다르죠. 취득세에서 농지는 뭐였죠? 묻는 놈이 나쁜 놈이죠? 취득세 걸 지금 물어봐. 뭐야? 취득세에서 말한 농지는 전다 과수원과 목장용지가 들어왔죠. 마치 알았는데 방금 전에 까먹었다는 그런 액션을 취해 감히. 아야. 아, 나저 리액션이 좋았어. 제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해야 된다.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 지목은 전다 과수원과 목장용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재산세와 뭐는 양도소득세에서는 뭐 말을 말하고 전다 과수원까지를 말하고 목장용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농지의 뭐죠, 여러분? 예, 거기 정의, 논밭이나 과수원, 그리고 밑줄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지목과 관계 있다 없다 없이 뭐 해야 돼? 밑줄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이게 우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의 정의입니다. 이때 뭐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하여튼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밑에 비과세 요건 별표 하나. 예, 요것만 보여줘. 자, 비과세를 받기 위한 농지 교환이나 분합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죠. 그래서 거기 다음에 요건을 갖춘 경우를 했죠. 다음에 요건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가로 1번과 2번을 말한 거죠. 묶어 올 충족. 1번과 2번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1번에 그게 중요하죠. 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 여기까지 밑줄 하나. 그래서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이야. 차액. 두 가격의 차액이. 둘 중에 어떤 놈? 큰 편의 4분의 1. 4분의 1이 제일 중요해. 어쨌거나 난 다 못 외우겠다 이거. 메모리 용량이 딸린다. 뭐 버퍼링이 심하다. 그러면 그냥 뭐만 4분의 1만 냅다 찍어 그냥.
이걸 출전해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고치면 우리는 얼마? 4분의 1. 그럼 결론 1번 조건은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토지 가격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죠. 4분의 1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몇 프로야? 25%. 아까 토지 경계를 변경할 때는 20%. 헷갈리면 안 돼, 그런 거. 1번은 무조건 충족이야. 그 다음에 2번은 동그라미 1, 2, 3, 4 모두 충족이야. 1, 2, 3, 4 중 하나야. 1, 2, 3, 4 중 하나야. 이때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1번, 2번, 3번 묶어놓고 1번, 2번, 3번 묶으라고 동그라미. 그럼 여기는 특징이 뭐야? 그러면 국가 등이 개입됐거나 법률이 개입됐다는 거 공통. 이런 큰 걸 좀 볼 줄 알아야 돼. 그냥 법조문 하나하나만 외우지 마시고 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누가 개입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개입되거나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경우다 그 얘기야. 그럴 때는 교환과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분합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4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4번 별표 하나. 동그라미 4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랬죠 여러분? 경작상 필요가 가장 중요한 의미랬죠. 키워드를 항상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4번의 키워드는 뭐야 여러분? 경작상 필요야. 그럼 여기서 4번 경작상 필요는 뭐를 말하냐? 법률이나 정부 등의 개입이 일시 없이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야 이게. 경작상 필요는 지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 원하는 경우. 원업이. 나야 나. 적었어요? 경작상 필요는 법률이나 정부의 개입 일시 없이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 이때는 동그라미 이제 중요한 거 뭐만 있다? 교환만 있다. 교환만. 뭐 없어? 그렇죠. 분합이 없어.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야. 다만 이게 바로 사후관리죠. 이게 뭐다고요? 사후관리. 지켜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 니들이 원해서 교환하니까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야. 그 대신 니네가 원한 대로 사용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얘기야. 몇 년간? 3년간. 이게 중요하죠. 3년간. 그래서 밑줄 교환에 의하여 세를 취득한 농지 밑줄 쳤어요 여러분? 예, 요걸 다른 말로 우리는 저는 세 글자로 신농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신농지. 그 새로운 농지에서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 농사져라 그 얘기야. 네가 원했으니까 원한 대로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336조 넘어갔고 여러분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3번에 1번 박스 3번에 동그라미 1번 찾으세요? 네. 자 1번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즉 신농지를 취득한 후 몇 년이네? 우리 3년 이상 제촌 작용해야 된다. 3년이 되기도 전에 뭘 당했다 밑에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항상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은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 이게 특징이야. 그러면 내가 새로운 농지에서 이제 자 우리 내가 교환해서 새로운 농사 이제 열심히 농사 지어보세요 해갖고 이제 씩씩하게 농사 짓는데 3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내 농지를 뭐 하겠대? 수용하겠대. 그러면 공공사업 시행자 기다려. 나 이거 3년 채우고 넘길게. 나 3년 채우지 못하고 넘기면 당신한테 나 비과세 못 받아. 그래서 3년 기다려. 그러면 공공사업이 추진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 네가 공공사업용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수용을 당할 때는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충족한 걸로 보아주겠다 그 얘기야. 오케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6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갑시다.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올해 또 대폭 개정됐죠.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뭘 양도했다? 주택가. 그 밑에는 토지를 양도했는데 그 주택가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에서 정하기는 일정한 요건을 어떻게 하면 충족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양도소득세 과세하마 안 하마? 안 하마 그 얘기죠. 이때 비과세 요건 여러분이 실무 나가면 이런 거 하나씩 다 따져볼 줄 알아야 되죠. 당신이 뭘 양도했다고요? 주택가 그 밑에는 토지를 양도했다.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조건이 몇 가지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 비과세 여부를 고객이 와서 물어보면 이걸 하나씩 따져가라고. 첫째, 누가 1세대 개념이야. 양도자 개념이나 1세대가 어디 있는 국내에 있는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국내 주택 수가 하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걸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죠. 이거 보라고. 그래서 1세대가 국내에 몇 주택을?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했으면 요 조건 충족 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요걸 강조하는 거죠. 보유. 여기서 보유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을 뭐 한 날로부터? 소유권을 뭐 한 날부터 그냥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양도일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 남으면 된다는 얘기야? 2년 이상. 그럼 여기는 지금 뭐만 했으면, 보유만 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됐겠죠. 단 2017년 작년이죠. 8월 2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뭐하는? 취득하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취득하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놓치는 분이 계셔요. 이게 전제 조건이야. 8월 2일 날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냥 종전 요대로 가는 거고, 발표된 이후 취득하는 어디에 있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일 때는 추가 들어온다 그 얘기죠? 여기서 지금 주택법 들어갔나요? 이거 조정 대상 지역? 아직 안 했나요? 중요한 건데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일 때는 이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어떻게 된다? 그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의 보유 기간 중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뭐 해야 된다? 거주하여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엔드야 어떻게 된다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거주. 그럼 보유는 뭐고 거주는 또 뭐예요? 이런 분 있어. 정말 아주. 보유는 소유권 취득해서 양도할까지 단순 기간을 말하는 거고, 거주는 뭐 해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실수요자한테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실수요자한테만. 이해되셨어요? 예. 다만 여러분 요 내용이 337쪽에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거 맨 위에 같이 한번 봅시다. 양가로 2번.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자 밑줄 누가? 1세대가. 여기 밑줄 1세대가. 밑줄 1세대. 다시 밑줄 양도 현재 국내 1주택. 이게 두 번째. 그 세 번째,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이 몇 가지야 지금?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런데 2번 예외죠.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주택을 취득할 때 그게 어느 지역에 있어야 돼?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은 물론이고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몇 년 있어야 된다?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추가 들어간다? 2년 이상 거주. 그럼 여러분 거기 맨 밑에 박스 조정 대상 지역 나와 있죠? 우리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 어디만 보면 돼? 서울특별시 전 지역이죠.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뭐 봐주면 돼? 하남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야. 이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관심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업을 종사할 때 그 종사하고자 하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인해야죠. 확인해야지. 그러면 서울은 무조건 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 경기도 하남시도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왜? 주택가 많이 올랐잖아, 하남시.
뭐 사무필드도 막 들어오고 막 전철도 막 들어오고 막 그래갖고 그냥 미사리 이쪽 막 주택가 막 빡빡 올랐죠. 올랐잖아 미사리. 우리 최씨 아줌마의 도움이 컸잖아. 응. 아씨. 자, 그러면 거기는 무슨 지역이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면 뭐 할 걸 추구한다? 2년 이상 거주할 걸 요구한다. 그런데 거기 기업과 이유 묶으시고요. 기업과 이유 묶고 이때는 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2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지 않겠다. 제외. 그래서 이 기업과 이유는 2년 이상 거주의 예외. 근데 결론 기업은 뭐냐? 임대주택 사업자 여러분. 저거 임대주택 사업자. 보니까 길죠 말이? 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구를 말하는구나. 임대주택 사업자를 말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누구? 임대주택 사업자한테는 적용하지 않겠다. 근데 이유는 뭐냐? 거주자가 조정 대상자로 공고가 있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먼저 뭘 체결했대? 매매 계약. 아직 잔금을 지급은 못했어. 이거 여러분. 자, 공고가 나서 야 여기 조정 대상적이다라고 뭐가 있다고? 공고가 냈는데 나는 이미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야. 뭘 체결했어? 계약. 그리고 잔금은 이때가 되는 거야. 잔금 지급이. 그럼 소유권이 언제 넘어오는가 여러분? 이때 넘어오겠죠. 그럼 공고 단 나오면 소유권도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 전에 뭐 했으니까 계약을 체결하니까 이후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전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전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공고 나기 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잔금 지급이 공고 후에 나면은 소유권은 이때 이전 등기하겠죠. 그럼 취득은 이때 일어나잖아. 취득이. 그럼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이미 그 전에 체결한 거니까 요 놈은 요걸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오케이? 예, 아무것도 아니야. 쥐뿔. 자, 3번 비거주는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338쪽에 보면 여러분 개정 취지 이런 거 실무 나가면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개정 규정 붙지 잘 보셔야 돼. 실무 나가면. 그리고 거기 그림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 세법의 입장. 그래서 다음 페이지 339쪽 지정효과 별표 3개. 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대.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1번 첫째 뭐 안 해준다.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된다? 강화. 그래서 뭐가 추가됐다?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이런 걸 집에 가서 꼭 보셔야죠. 그 다음에 2번 3번 묶으시고요. 2번 3번. 2번, 3번은 세율. 4번은 뭐야? 밑줄.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그래서 1번은 비과세, 2번과 3번은 세율, 4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딱딱 9번에서 제목 붙여놓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업에 나가셨다. 이런 거 딱 하죠. 잘 모르면 여러분 지나가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서 물어봐봐. 공인중개사한테. 엄청 잘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이 박스 밑에 양가로 3번 양도주택의 순서 봅시다. 별표 하나 요거 나올 때가 됐다. 단독 문제는 아니지만 보기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2개 이상의 주택을 어떻게 했다? 같은 날에 양도했대. 같은 날. 밑줄 같은 날 양도. 2개 이상을 같은 날 양도.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것부터 양도한 거를 볼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 밑줄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 위에다 적어. 이걸 출전이 말을 바꿔. 어떻게 바꾸냐?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 뭐?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부터 양도한 걸 본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 맞았다고 틀렸다고요? 틀렸다고요. 그럼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제가 왜 했냐? 실은 요거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 강제적으로 보유기간이 가장 긴 것부터 먼저 양도한 걸로 봤어요. 자, 이게 한번 무슨 소리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규정인지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오늘 날짜로 A주택과 B주택을 동시에 양도했습니다. 물론 성격상 부동산은
양도 시기 순서가 구분돼 안 돼? 돼요. 왜 오늘 양도했다고 오전에 양도하고 저녁에 양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양도 시간적 구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근데 주식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거나 A주택과 B주택을 동일한 같은 날에 양도했다. 그러면 자, 요거는 보유 기간을 보니까 얘는 3년, 얘는 1년. 양도했을 때 양도해 보니까 차익이 얼마나 하냐? 얘는 양도 차익이 4억 원. 얘는 양도 차익이 1억 원. 그러면 종전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하라고? A주택 보유 기간이 가장 긴 것부터 무조건 강제적으로 양도한 걸 봤어. 그래서 얘를 먼저 양도한 걸로 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과세죠. 2주택이니까. 이해하세요? 2주택이 그러니까 4억 원 양도세 불가돼. 그리고 얘를 나중에 양도한 걸 보는 거야. 그럼 몇 주택이야? 1주택은 맞죠. 근데 얘는 보유기간이 몇 년이니까 1년이니까 비과세 받지 못하죠. 또 얘도 뭐야? 과세죠. 두 개 다 과세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바꿀게요. 뭐로?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로 바꿀게요. 내가 선택하겠다고. 그러면 이때는 어떤 걸 먼저 양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얘를 먼저 양도한 걸로 봐야지. 그럼 먼저 양도하니까 얘는 몇 주택? 2주택. 무조건 과세죠. 그죠? 그리고 얘를 나중에 양도한 걸로 보자고. 그럼 얘는 몇 주택이야? 1주택. 몇 년 보였어? 3년. 따라서 뭘 받아? 비과세. 하나 건지죠? 건질 뿐만 아니라 어떤 거를? 큰 거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갔던 겁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통치계에서 국세청장이 관할 세무 공무원들한테 법률 해석으로 내려보낸 기본 통칙에 따르면 실무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날에 같은 날에 양도한 주택이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에서는 가장 보유 기간이 긴 것부터 먼저 양도한 걸로 봐라. 이렇게 법률에서 그러니까 해석으로 그냥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들 뭐부터 무조건 보유 기간 얘부터 무조건 양도를 보니까 얘는 무조건 양도 다시 몇 주택이니까 2개니까 무조건 과세죠.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 하나죠? 그래서 얘 나중에 보유 기간이 짧은 걸 나중에 양도를 보니까 얘는 보유 기간이 몇 년밖에 안 되네? 1년밖에 안 되니까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왜? 나는 이걸 먼저 양도했다는데 왜 자꾸 세무서는 이것부터 먼저 양도한 거 하느냐? 나 인정 못 하겠다. 그래갖고 대법원까지 불법 절차하고 간 거야. 그러면 대법원에서 뭐라 판결하냐면 관할 세무서 니네가 얘를 먼저 양도한 걸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게 판결난 거야. 오케이? 네. 니네가 이걸 먼저 양도를 봐야 되는 근거가 뭐냐? 논리적 근거가 뭐냐? 없어.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뿐이지. 그래서 패소. 그리고 패소가 아니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거주자가 이제 뭐하라? 선택하라. 그럼 니네가. 아주 중요한 거 이거는. 그러면 종전하면 2개를 다 과세가 되지만 선택할 수 있으면 전략을 잘 치면 2개 하나는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주는 건 뭘 줘? 양도세 큰 걸 줘야 돼? 작은 걸 줘야 돼? 그렇지. 너 이건 먹어. 그 대신 큰 건 내가 먹을게. 이게 소위 말하는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시각이죠. 그러니까 2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새로 왔다? 근데 요것 좀 갖고 있는 것 같으면 요걸 못 먹어. 왜? 새로운 걸 먹으려면 요걸 놔야 되는데 요걸 놓자니 여기 아까운 거야. 그 여기 앞에 큰 게 있는데도 못 먹어.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빌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소탕대실 해갖고 그냥 잡은 거에 그냥 집착해갖고 그냥 조금만 가면 보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죠. 저는 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 소심해 사람이 작아갖고 잘어. 네. 잘어. 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도 그런 사람도 있을까?
그냥 내가 있는 것만 아둥바둥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 걸 못 봐. 앞에 새로운 게 큰 흐름이 왔는데도 이걸 잡으려면 저걸 잡으려면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못 놓는 거지. 이걸 하나 놓고 저걸 잡으면 더 큰 걸 먹을 수 있는데. 역시 그건 사람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죠 뭐 다. 그래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업은 못해. 자, 요거 됐나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배제 갑시다. 별표 2개. 또 쉴 때가 됐네 벌써. 예. 네. 아, 그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1주택의 보유 여부. 자,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자, 밑줄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이거. 어느 시점을 판단하라? 양도 시점으로만 판단하는 얘기야. 양도 시점. 따라서 양도 당시 국내 한 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만 충분하고 어느 시점에서만? 양도 시점에서만 1주택이면 된다 그 얘기야. 얘 지금 몇 주택 상태가 있었어? 2주택이었던 거죠 계속. 근데 1주택은 양도 시점에서만 1주택이면 된다 그 얘기야. 따라서 거기 밑줄 뭐 보유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있어도 좋다는 얘기야. 다만 요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몇 개 갖고 있다가 2개 갖고 있다가 양도했다는 얘기야. 같은 날에 양도해서도 하나는 버리라는 얘기죠. 그 대신 남은 거는 몇 주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1주택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비과세 배제 들어가겠습니다.